제갈량이 죽은 직후인 237년, 삼국지의 위나라는 고구려와 접촉을 시작해 결국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구려와 인접한 요동 지역은 대대로 공손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3대째인 공손현이 요동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공손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고구려와 잦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공손현이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위나라라는 강대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손 가문이 없었더라면 위나라와 국경이 직접 맞닿은 상황에서 그 호전적인 조조가 전예와 조인 같은 장수들을 보내 고구려를 침공했을 가능성도 꽤 높았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절대 즐거운 상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공손현은 삼국지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변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나라 송건에게 복속하겠다면서 먼저 사신을 보냈다가 정작 오나라 사신이 도착하자 그들을 죽였던 경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동맹관계였던 위나라 또한 공손현을 항상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37년, 위나라의 황제 조예는 공손현을 수도 낙양으로 초대했었는데, 공손현은 오히려 군을 일으켜 위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예는 유주자사였던 광구검에게 출진 명령을 내렸는데, 열흘간 비가 계속 내려 요수가 불어나자 조예는 광구검에게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했습니다. 조예는 공손현을 토벌하기 위해 또 한 명의 인물을 낙양으로 불렀는데, 바로 위나라의 에이스 사마이였습니다. 조예는 사마이를 만나 공손현이 어떤 계책을 쓸 것 같은지를 묻자 사마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현명한 자만이 상대방과 자신의 상황을 헤아려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공손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공손현은 제가 장기전에 버틸 수 없으리라 생각해서 요수의 방어선을 치고 패하면 양평을 지킬 것인데, 이는 중책이나 하책입니다. 사마이가 요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공손현은 다시 송건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과거 공손현이 자신의 사신을 죽였던 것을 떠올린 송건은 공손현의 사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그만둡니다. 대신 송건은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이가 향하는 곳에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으니 심히 공손현이 걱정돼요. 238년 6월, 사마이는 4만의 군대와 함께 요동에 도착합니다. 사마이는 공격에 앞서 위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구려의 동천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의 11대 왕이었던 동천왕은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왕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천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했다고 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왕후가 왕이 화내는 걸 보고 싶어서 동천왕이 유람하러 나간 틈을 타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잘랐었는데, 동천왕은 말이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구나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왕후는 포기하지 않고 시종에게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했었는데 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동천왕은 공손현에게서 도망친 송건의 사신들을 잘 대접해서 오나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송건은 기뻐하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천왕은 이미 위나라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송건이 보낸 사신의 목을 베 위나라에 보냈습니다. 공손현은 사마이와 맞서기 위해 부하장수 비연에게 수만의 군을 줬고, 양군은 요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공손현의 군대는 장기전을 유도하기 위해 요수 주위에 20리 이상의 참호를 팠습니다. 사마이 또한 군대에 명령을 내려 주위에 참호를 파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었고 본진은 몰래 요수를 건너 참호 뒤에 숨어있던 적군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공손현의 근거지였던 양평으로 향합니다. 사마이의 장수들이 왜 적을 공격하지 않는지를 묻자 사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둔영을 견고히 하고 보루를 높이는 것은 우리 군사들을 피로하게 하려는 것이오. 적을 공격하면 그 계책에 곧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오. 적의 대군이 이곳에 있으니 즉 그 소굴은 비어있을 것이오. 우리가 곧바로 양평으로 향한다면 내신 두려움을 품을 것이고, 두려움을 품으면 싸우러 나설 것이니 반드시 격파할 수 있소. 그리고 사마이의 말대로 텅 빈 후방이 노출된 것을 본 공손현의 군대는 참호를 빠져나와 서둘러 사마이 군대를 공격했지만 이들은 당연히 사마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마이에게 참패를 당한 공손현의 군대는 양평성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고, 사마이는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포위가 계속되자 성 안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두려워진 공손현은 사마이에게 항복할 뜻을 보였지만 사마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손현은 포위망을 뚫어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사로잡혀 참수됩니다. 이로써 공손 가문은 멸문되고 요동 지역은 위나라에 정복됩니다.
사마이는 15세 이상의 남자 7,000명을 죽여 인고를 쌓아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조이에게 요동을 점령하는데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었는데 사마이의 말대로 공격이 10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구려 또한 일천의 군대를 보내 사마이를 지원했지만 지원이 너무 늦어져 별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마이는 고구려의 기여가 미비했다고 보고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독차지합니다. 몇 년 뒤인 242년 위나라의 처사에 불만을 느낀 고구려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합니다. 동천왕에게는 등례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동천왕이 위나라를 배반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동천왕을 말리려고 했으나 듣지 않자 머지않아 이 땅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한 걸 잊지 않고 있었던 위나라는 246년 광구검에게 1만의 군을 줘 고구려를 토벌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동천왕은 2만의 군대를 모아 반격에 나섰는데 고구려군의 중심에는 5천의 철갑 기병인 계마무사가 있었습니다. 계마무사는 긴 창을 장착하고 기병뿐만 아니라 말까지 강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엄청난 위력으로 적진을 돌파해 대형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마무사는 현대전에서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 특히 평지가 많은 만주에서 큰 파괴력을 가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와 위나라 군대는 비류수에서 처음 격돌했었는데 고구려군이 큰 승리를 거둬 적군 3천여 명의 머리를 뱄다고 합니다. 얼마 후 양군은 양맥 골짜기에서 또다시 격돌했는데 이번에도 고구려군이 위나라의 승리에서 3천여 명을 베거나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광구검은 동원한 1만 명의 병사 중 절반이 넘는 6천 명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두 차례 승리로 자신감이 올라간 동천왕은 여러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나라의 대병이 오히려 우리의 소병만 못하다. 광구검이라는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 그의 목숨은 나의 손아귀에 달려있도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광구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광구검 또한 그저 넉넉고 당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기병을 앞세워 돌진해왔지만 오히려 광구검의 방진에 막혔고 기세가 꺾인 틈을 타 광구검이 고구려군을 공격해오자 고구려는 2만 병력 중 무려 1만 8천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때 광구검이 어떤 방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광구검이 과거의 패배를 통해 고구려 철갑기병의 돌진을 멈춰 세울 목책이나 방패를 활용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쪽 기록에 따르면 광구검이 패한 적이 없으며 고구려를 상대로 연전연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고구려는 광구검을 상대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고 동천왕은 겨우 1천의 기병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광구검은 그대로 수도 환도성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수천 명의 고구려 주민을 학살합니다. 동천왕은 소수의 부하들을 이끌고 옥저로 도망길에 올랐고 광구검은 부하 장수 왕기를 보내 이들을 추격합니다. 동천왕이 사로잡힐 위기에 빠지자 동천왕을 끝까지 동행했던 충신 미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격병이 매우 가까이 닥쳐 있으므로 이 형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죽을 각오로 적군을 방어하면 임금께서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동천왕은 미루로 하여금 추격대와 싸우게 했고 그 덕분에 동천왕은 무사히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천왕은 유옥구를 보내 미루를 구출하게 했고 유옥구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미루를 발견해 업고 돌아옵니다. 동천왕은 오랜 시간 미루를 극진하게 보살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나라의 추격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나라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유유라는 사람이 동천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세가 매우 위급하지만 헛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제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나라 군사들을 위로하면서 틈을 엿보아 적장을 찔러 죽이고자 합니다. 동천왕은 유유의 계책에 동의했고 유유는 위나라 장수를 찾아가 거짓 항복을 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동천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식기 속에 칼을 숨기고 들어간 유유는 적장을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유의 활약 덕분에 위나라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동천왕이 세 방면에서 이들을 공격해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광구검이 군을 돌려 위나라로 돌아가자 동천왕은 도읍이었던 환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환도성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동천왕은 결국 얼마 뒤인 248년 사망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고
따라 죽으려고 했던 무리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었을 만큼 동천왕은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동천왕의 뒤를 이은 중천왕은 10년 뒤인 259년 위나라와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위나라를 크게 격파한 고구려 군대는 8천여 명의 목을 팹니다. 이로써 중천왕은 광구검에게 당했던 아버지의 굴욕을 어느 정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이후 몇백 년 동안 고구려가 중국의 연이은 침공을 견뎌낼 수 있었던 토대가 됩니다.